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정치 이슈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국방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아무래도 정치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출연하시다 보니까 의원님이 이런 군사 외교 분야의 해박한 전문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약간 읊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좀 외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죠. 네. 최근에 이제 최해병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그 거슬러 올라가면 바이든 날리면까지 외교 안보에 너무 많은 일이 터져서 제가 조금 평소에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할 기회가 없고 이렇게 현안에 따라가는 거 이것도 저로서는 사실 비정상이에요. 좀 정상 회복이 필요합니다. 네. 좀 나라가 좀 비정상적인 나라가 정상화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교 군사 분야 전문가로서 집필 활동, 연구 활동 그리고 말하는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일단은 뭐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화급하고, 근데 지금 외교 안보 부분은 정말 주변 정세 변화가 상전벽해, 어떤 격변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국내 정치에 매몰돼서 큰 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점에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안들 중에서 최근에 눈에 띄었던 게 지난 7월 10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의 올라프 숄츠인가요? 그 총리분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가진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유엔 사령부 회원국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고요. 네, 일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숄츠 총리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독일 무관, 한국에 있는 독일 무관이 원래 한국에 와서 그 외국에 군인이 근무할 때는 다 근무지가 정해져 있고 우리 정부에 알려주게 돼 있는데 독일 대사관에 없는 거야. 무관이요? 네. 그러면 분명히 독일 군인이 와서 근무를 하는 무관인데 유엔 사령부 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아니 독일 무관이 유엔 사회를 왜 가?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다고. 이거는 국가 간의 외교 프로토콜에 어긋난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근무를 해가지고 원상복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독일이란 나라가 지금은 정상 국가지만 실제로 예전에 보면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잖아요. 그렇죠. 전범국이고. 그리고 유엔 사령부의 설립 취지에 비춰보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엔 끼어들 이유가 사령부에 없지. 한다는 게 너무 명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판이하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 유엔사가 뭔가 중대한 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왔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전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숄츠 총리를 만나가지고 윤 대통령이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 이걸 확인하며 또한 환영한다 그랬거든요. 환영까지 한다.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유엔사에 이제 독일이 참여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는 건 회원국이 된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이 유엔사가 한국 전쟁 때 그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가 회원국입니다. 총 16개 국가고. 그다음에 유엔 결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953년에 이제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7월에요. 네. 그 한국이 정전협정 서명을 거부했다고. 그렇게 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그 북한의 김일성, 그다음에 당시 중공이라 그랬죠. 중공의 의용군 사령관 팽덕회 요 3자가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한반도 정전 체제의 법적 주체가 된 거고 그 회원국에 한국은 빠지고 참전국 16개국만 들어가는 이런 유엔 사령부가 된 겁니다. 네. 우리는 없어요. 우리 의자는 없다고. 저는 유엔사가 만약에 정전협정 이후에 관리만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참여 문제가 약간 좀 느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뭔가 지금 위기 관리하는 설계가 바뀌는 느낌을 완전히 들거든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을 이게 독일 이후에 또 어느 나라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 나토 국가들의 추가 참여
이래 뭐 영국이 들어와 있으니까 독일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 프랑스야 뭐 그 원래 유엔사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독일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유엔사의 나토화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주체가 아니라 이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하나의 국제적인 집단 안보기구로 이게 성격이 바뀌는 거죠. 아, 놀라운 변화죠. 저는 그 얘기가 생각나네. 지난해 9월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면서 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서 극동사령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게 혹시 유엔사의 그런 변화 발전을 염두에 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9월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CSIS 그러니까 국제전략연구센터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래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냉전 시대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은 지휘체계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부대지만 네. 이 두 부대는 별개 부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러니까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통합 관리하는 단위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의 군대지 이게 어떻게 양 병렬형 군대냐. 이 얘기가 이제 메가더 시절부터 사실은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동북아를 관장하는 극동군 사령부로 통합을 하자. 극동군 사령부로. 극동군 사령부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한일이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극동군 사령부를 만들면 그 사령부를 어디에다 두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한국, 일본이 서로 양보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왜 쟤들이냐. 이렇게 하니까 골치 아파가지고 말만 많았지 추진된 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극동군 사령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일미군, 주한미군 지휘체계를 통합해야 된다. 그런데 당장 그걸 하려면은 굉장히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돈도 들고 여러 가지 어떤 또 이걸 합치는 거에 따른 한일 양국의 관계도 바뀌는 건데 시간이 걸리니 그 중간에 유엔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 거거든요. 그게 신호탄이 됐는지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 유엔사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사 구성을 보면 16개의 회원국이야 있다 하지만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뭐 그런 나라들이 도와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실제 도움이 되는 나라를 추렸다고. 그러니까 9개 나라로 줄어들었는데 그걸 전력 제공국이라 그래요. 전력 제공국. 네. 그래서 코아 그룹이죠. 그런데 독일이 빠지면 안 되니까 독일도 불러들이자 하면은 또 늘어나고 거기에다 일본을 참여시키자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하면 11개국, 12개국 늘어나겠지. 그러면 유엔 결의로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그 유엔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이미 국제기구 하나의 어떤 동북아 안보기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워낙 우리가 반발이 심하니까 뭐 윤석열 정부는 하고 싶어 했지만 국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게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고 그 사이에 독일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사시에 극동군 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봤던 겁니다.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바뀌는 국면에서 이런 유엔사령부 역할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그럼 적어도 사령부에 가입국 정할 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엔사의 참관국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참관도 못해요? 네, 참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실제 언론에 난 겁니다. 우리가 유엔 사령관한테 국방부 장관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참관 좀 시켜주라. 간청하고 애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사에서 뭔 얘기가 벌어지는지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군 장교가 너무 이게 역할이 답답하겠죠. 없으니 예. 참관 장교로 연락 장교 좀 받아달라 이거야. 이 서신을 보냈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답변이 왔다는 소식은 우리가 못 들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기서 뭔 생각을 하고 저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제안보기구로 변화한다고 할 때는 그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네. 이후에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보는 거야. 그걸 보고서 개편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와 인도 태평양은 연결돼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 플랫폼이 뭔가가 우리가 모호했단 말이에요. 연결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 그런데 유엔사였던 거지. 아니 유엔 사령부의 그런 본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재지가 우리 한반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작년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동아시아 사무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결국 합의를 못 봤다고 작년에. 원래 작년에 많이 나온 뉴스는 그거였어요. 현재 일본이 그걸 유치하고 싶어요. 일본의 유엔 사무국이 나토 사무국이 있어야 되겠다. 예, 일본은 뭐 타라 있고 자기들은 뭐 동양이 아니라 서양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토하고 일체화되려고 했는데 이게 합의를 못 본 거야. 동아시아가 복잡하다고. 그 일본의 부상이라는 게 늘 우리에겐 달갑지 않은 역사가 많아서 저 듣기만 해도 좀 걱정이 되는데 더구나 일본이 얘기 들어봤더니 올해 군사지휘 기구를 개편하면서 육해공군 자위대를 통제하는 합동사령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나토 속으로 아예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에요. 아예.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최근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올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연말쯤이면 이제 이 뉴스가 많이 나올 건데 지금까지는 육상, 해상, 공중자위대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지도하는 사람이 일본의 통합망료장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합참의장격입니다. 근데 이 합참의장이 이게 수상 보좌 기능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육상, 해상, 공중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대만 사태에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각자 이게 뭐 육해공군 자위대가 각자 미래를 설계하는데 유사시에는 그 지휘 통일 이걸 이제 군사 용어로 유니트 오브 커맨드라 그러는 건데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서 가지고 이 전투 행동을 통일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건데 여태까지 그 단위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자위대 합동사령부가 탄생한다. 이게 총사령관이에요. 이게 총사령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를 미국의 권유로 하는 건데 미군도 올해 주일미군 사령부를 여태까지 삼성 장군이 했던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같이 행보를 맞춰서 가다 보면은 주일미군과 이제 합동사령부 간의 그 조정협조기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우리 한미연합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쪽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이제 미일 통합군사기구가 출범하는 거죠. 이걸 왜 만들까? 그거는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를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남중국해나 아니면 대만 해협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발표, 이건 진짜 깜짝 놀랄 발표인데 올해 일본 자위대가 독일, 영국 이런 어떤 나토 국가들과 함께 합동 공중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독일, 영국의 그 유로파이터 전투기도 있고 F-35 전투기가 있는데 그게 일본에 와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요즘 세상 그렇게 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상상이 안 돼. 과거에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이 안 되는 일들. 불현듯 드는 생각이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한반도라는 그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열강을 다 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이웃 나라고 거기서 이제 유로파이터까지 와서 공중 비행전 연습을 한다고 치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달가울 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나토 정상회의의 큰 변화인데
그 나토가 일제히 아시아로 오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으로. 그런데 그 지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참 오묘한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유럽의 군대가 이 아시아로 오려면은 저쪽에 지중해 쪽으로 가가지고 그 스웨즈 운하 그걸 통과해서 이렇게 삥 돌아왔거든. 근데 최근에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북극이 녹고 있다. 북극이. 그러면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스웨즈 운하로 돌아오는 것보다 북극을 통해서 오면은 아시아에 오는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지리적인 근접성이 생겼기 때문에. 근접성이. 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 아편 전쟁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서구 열강이 이게 이제 서세 동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양으로 와서 식민지도 만들고 약탈해가고 별하별 침략을 다 해가지고 아편 전쟁 때 동양이 아주 쑥대밭이 엄청난 됐죠. 중국이 예. 쑥대밭이 됐는데 이제 그때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진 거지. 야, 그때라면 19세기 우리 구한말 1870년대죠. 정말 40년대부터 해서 우리 외교 군사적으로 1840년대. 좀 파란만장하게 그 핍박을 받았던 시기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청일 전쟁이 1894년 그 전에 이제 개항을 요구받고 외세와 무력 충돌을 한 게 1870년대.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가 이제 중국은 아편 전쟁의 재앙을 겪은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뭐 저기 이렇게 말하자면 대항해 시대를 개척해온 서구 열강이 다 들어온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서세동점의 시대를 열고 그것이 이제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를 만들었는데 동양은 아주 모진 수모를 다 겪었던 거죠. 그때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본이 제일 먼저 개항을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탈라 있고 자기들은 아시아에서 나와서 서구로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하고 서구의 어떤 일원으로 국가 정체성을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어떻게든 나토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일본이 이제는 군사훈련도 나토하고 한다. 그래서 일본을 교두보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나토 국가들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38개 그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 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위협은 러시아입니다. 이게 유럽의 안보에 직결되는 거예요. 전쟁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 러시아를 지원하는 결정적 지원자가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아시아에서 억제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계속 더 침략적인 유럽까지 치고 들어온다. 네. 그게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인도 태평양과 협력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배후에서 중국을 차단하고 억제하라는 이걸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중국,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로 쭉 이어지는 이제 중국에 이게 만든 선인데 제1도련선, 그러니까 제1열도선이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서해에서 대만 해협을 거쳐가지고 말라카 해협으로 쭉 내려가는 그 해상 라인. 네. 여기서 중국을 차단하고 억제한다는 거고 여기에 천병이 되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이 올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에서 수백 기를 도입하는 게 그 제1도련선에서 중국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중훈련도 이제 나토하고 같이 한다. 이래서 하나의 어떤 지정학적 단층선을 명확히 하자. 그러니까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구한말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데. 구한말 시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거기에 끼어야 된다 그러는데 윤 대통령이 가서 넝큼 환영한다 그랬거든요. 네, 확실하게 개입 원칙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북아에 일본, 한국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극동군 사령부가 지금 없으니 이런 걸 당장 누가 해야 되느냐. 유엔사가 한다.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아니 저희 아. 구한말 때도 사실은 일본이 이제 침략하려고 했을 때 음. 청나라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또 그게 잘 안 되고 음. 이후엔 러시아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네, 네. 우리의 국가적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시점이 굉장히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일단은 그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흐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시아로 확전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뛰어드느냐 마느냐죠. 근데 저번에 뭐 북러가 밀착했다고 해서 네. 이번에 그 나토 정상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윤 대통령의 이 정상회의에서 뒤에 열린 포럼의 기조 발제가 북러 밀착을 규탄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의 전쟁이다. 확전되는 네. 인도 태평양의 전쟁이다. 이런 개념 규정을 수용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결국 유럽의 그 러시아에 대항하는 자유의 십자군에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한다. 그렇게 되면은 저기 북러 밀착에 대해 가지고 유럽 국가들하고 결속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대만 해협이 문제예요. 지금 대만 해협이 이게 아주 시한폭탄이란 말이에요. 화약고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구조. 그게 바로 한미일 안보 협력입니다. 모든 한미일 안보 협력의 출발점은 대만 사태예요. 그런데 유엔사가 이걸 지도해. 여기에는 나토 국가가 들어와.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도 이제 여기서 그 방향을 잡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 건데 조금 전에 그 일본이 이제 크게 군사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본이 빠르게 군사 체제를 전쟁 지향으로 이제 이렇게 군사 지휘 라인을 재편하게 되니까 군사력 평가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순위가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로위 연구소라고 매년 아시아 군사력 평가 지수를 발표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2022년까지 이 동아시아에서 전투 준비를 서열을 매겨 보니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이었거든요. 그때 일본이 8위였어요. 그런데 작년 평가에서 일본이 3위로 뛰어오릅니다. 이제 거의 이 정도면은 전투 준비가 가능한 군대다. 일본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걸 가동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령부라든가 이런 커맨드 센터의 부재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일본이 무기도 변변한 게 없었죠. 대부분 뭐 이지스함이 있다, 뭐 인공위성이 있다, 조기 경보기가 있다, 해상 초계기가 있다 그러지만은 변변한 공격 미사일 하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호크가 도입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공격용 미사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통합 사령부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달라지겠죠. 일본의 보통 국가는 제가 배운 교과서적 상식에 의하면 늘 한반도에 큰 위험이 되는 걸로 제가 인식이 되는데 아니 그런데 보통 국가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통 국가와는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유엔사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주권이 없다. 이게 비정상이지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요. 왜 한국이 보통 국가가 아닌 거야? 일본이 아닌 게 아니고 일본이 네. 아니라 일본은 그 정도 권한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외교 정부적인 판단을 다 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쉽게 빨려 들어가는 거는 국가 대계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가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체 비밀이라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체 비밀이야. 지금 저기 유엔사의 변화를 어떤 언론도 이걸 설명하는 언론이 없어. 저도 언론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그런데 유엔사가 이제는 바위처럼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남북 화해 협력 그 문재인 정부 때 할 때도 번번이 가로막고 나선 게 유엔사 아닙니까? 그 권한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한국에서 말이죠. 헌법보다 그 위에 있는 게 정전협정입니다. 정전협정에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위에 유엔 사령관이 있어. 남북 화해하려도 유엔 사령관이 가로막고.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현재 외교안보 질서, 이 사법 주체는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 사령부라는 거고.
그 유엔 사령부가 알아서 변화하고 성격을 바꿔나가는, 말하자면 대중국 진출, 어떤 남중국해에서 대만 해협에 이르는 어떤 하나의 그 총사령부 또 집단 안보 기구로 가는데 우리 의자는 없다고. 한국이 앉아야 될 의자.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 없이 지난 70년을 살아온 결과가 네. 이렇게 지금 변종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나토에 있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유엔사를 뭔가 이제 경유지로 삼아가지고 한국에 이제 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늘 강대국들은 숨은 셈법들이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무기를 판다든가 자국의 경제적을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바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만약에 나토의 결의 또는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아무래도 열세 위치에 있는 우리가 미국, 일본이 다 개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못할 제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우선 대만 해협도 대만 해협이지만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그 암초, 섬 이런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필리핀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 있습니다. 막 폭력 사태까지 나왔거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일단 미국이 자유의 항해 원칙을 내밀면서 중국의 무력을 남중국해에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필리핀이 당사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은 사소한 무력 충돌은 이미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그 중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그 군사 행동이 들어갈 때 이게 미국의 로망이죠. 어떤 아시아하고 유럽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굴복시키는 거. 이걸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툭하면은 나토 정상회의 가가지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뭐 외치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싸잡아서 견제해버리고. 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분쟁에서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그 남중국해 남의 나라 분쟁이 우리의 분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6월 26, 7, 8 그 사흘간 제주도 남방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북한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사람들은 한미일이 이제 군사적으로 훈련을 함께한다 이러면 당연히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둔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북한은 듣다 관심도 보니까 없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만과 중국 사이 긴장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는 군사 전쟁을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그 상식이 깨져나가고 있는데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러 먼저 하와이에 윤 대통령이 들렸거든요. 그때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그러니까요. 뜻밖의 예. 말을 하는데 한국이 핵잠수함 갖는 걸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말 나오자마자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이 핵잠수함이 왜 필요할까? 바로 주변 해역 통제죠. 거기에다가 이번에 11월에 이제 그 트럼프가 만일에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면은 그 외교안보 브레인이 누가 있냐면은 그 콜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마이클 콜비인가 그럴 건데. 콜비.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게 크게 화제가 됐는데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 안보에 일일이 신경 못 쓴다. 한국도 핵무장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 핵잠수함 이러면서 겉은 북한을 대상으로 무언가 조금 아주 전략 자산을 보유하는 국가로 변신할 조짐이 사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되면 아주 그 가능성이 네. 커져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해하는 데는 손을 떼고 대신에 큰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보려는 경향이 미국 내에서 강해졌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시아의 나토화 여기에 어떤 핵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대한 전환이 있는지 전 전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다고 예. 한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과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는 적대적 관계를 하고 있는데 미국만 믿고 동맹 앞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우선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지켜준다기보다는 미국이 나토에 결속하라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 도움받아서 안보해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 달콤한 얘기예요, 이게. 음. 그리고 일본 도움도 받아라.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는 그렇게 보면 한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제로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돈과 무기를 뽑아가겠다는 계산도 있는 겁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댈 나라가 몇 없어요, 이제. 누가 계속 저 전쟁에 무기를 댈 겁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무장을 해야 돼. 그럼 무기는 계속 필요해지는 거거든. 그걸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그리고 돈도 돈이죠. 지금 뭐 삼부 토건이다 뭐다 그 뜨는 거 다 우크라이나 때문인데 재건 지원 돈도 뽑아가고 받아갈 게 많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다 거덜내 버리는 거지. 거덜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토화라는 거는 네. 나토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나토화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파트너국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그 외피를 쓰고 실제로는 우리 재정적인 소모를 상당히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험한 도박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말에 그 서세동점의 시절에 물론 적응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도 비운을 많이 겪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일본이 한국을 굴복시킨 거거든요. 이런 흐름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꿈꾸는 게 1905년의 질서입니다. 1905년 체제.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을사득약의 그 시기. 예, 러일 네. 전쟁에서 이긴 해. 그러면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복속시킨 해. 그게 1905년입니다. 그래서 그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을 이기고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그 해외 팽창의 전리품이 독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국주의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체제가 가장 좋았지. 일본한테는. 근데 이후에 뭐 중일 전쟁이 193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는 파국의 길로 가고 국가 파멸의 길로 갔거든요. 그때는 너무 나간 거고 조금만 나간 거. 그게 1905년 체제. 이게 일본의 보수 우익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인데 어게인 1905년.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일단은 한미일로 묶이면서 어떤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고 그다음에 인도를 새로운 어떤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견인하고 결박하고 그러면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을 차단하고 여기에 이제 일본이 어떤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이렇게 나아가자는 건데 옛날엔 이런 얘기를 몰래 했거든. 그 뭐 수상회 뭐 자문위원회 무슨 명단도 모르는 비공개 그룹이었는데 요즘은 대놓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대동아 공영권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외교는 현실주의라는 얘기를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런지 이 정서적으로 지금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면서도 대안을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강대국 정치가 기반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우리가 뭔 남북 관계 뭘 할래도 안 돼요 이제. 그리고 북한도 트럼프가 돼도 바로 옛날과 같은 하노이의 그 굴욕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보장이 없으면 이제 북미 대화도 옛날같이 그렇게 뭐 금방 뭐가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편한 진실인데 한반도에서 이제 본격적인 또 하나의 강대국 정치가 시작되고 북한은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여전히 제1렬에 서서 어떤 그 강대국으로 도약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 한국민의 자율권이 없어 내가 보니까. 자율권이. 우리가 국가적 자주성에 기초하고 주권을 견고히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우리가 주변 정세를 맨날 주도만 당했는데 우리도 한번 주도해 보자. 적어도 이건 우리 생존의 문제다.
이게 일단 확고히 쓴 다음에 외국하고 협력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덮어놓고 의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국제 블록 안으로 막 들어가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십자군 전쟁의 일원이 되는 건데 우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루의 의혹이라고 그래요. 연루의 위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이 무슨 외교 안보를 하는지 모르는 강대국 정치의 선의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유엔사의 어떤 그 변화에 아무런 그 의견이나 어떤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라면은 이제는 이거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그럼요. 나라는 없는 예. 거거든. 아니 군사 주권을 통째로 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이 유엔사가 우리 상전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윤석열 같은 폭군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 그게 좋은 면도 있어요. 통제가 되니까. 그런 면도 있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정학적인 갈등에서부터 또 나름대로는 스스로 생존의 그 여지를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륙을 버릴 거냐. 이게 유라시아를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던 거는. 그러니까 유라시아 이 대륙을 갖다가 버릴 거냐. 정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집단 안보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얻는 이익을 많이 얘기하는데 비용을 한번 따져봤느냐고 되묻고 싶은 거지. 비용을. 그렇게 하면 앞으로 다시 냉전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냉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준비가 돼 있을까? 또 그 시절을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의 준비는 했나? 아니 그리고 가볍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제 군사 동맹을 통해서 얻는 뭐 비가시적 이익이 많겠지만은 일단 여러 가지 아까 무기 구매라든가 등등의 재편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그리고 경제 교역국 규모로는 여전히 뭐 중국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역 네. 흑자 규모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뭔가 그 새로운 냉전의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거의 복속된다면 우리는 잃을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은 누구도 따져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비용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생존의 그 토대를 일부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추산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무조건 안보 제일주의다. 근데 군사적으로는 선이 정치적으로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이건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가려면은 이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정도의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린 권한이 그러니까요. 없다 그래 버리니 사람 환장할 노릇이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전쟁의 서사에서 평화의 서사를 쓰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유엔사의 재편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처럼 주권이 없는 나라는 오히려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이 저렇게 사령부가 이제 탄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북한 문제에 개입해 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그리고 일본은 한편으로는 그러지만 북한을 지금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몰래. 그 울란바토르에서 계속 고위급 회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시다는 그거 포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뭘 정보도 없고 결정 권한이 없는 건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과거에는 그 남북 대화라도 힘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 지렛대가 없어지고 대륙에 대한 지렛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뼈아픈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원은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단 안보를 할 때는 조건이 뭐냐면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동의 목표와 방법과 수단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국의 뭐 대만 해협을 상대로 우리 국가가 왜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 원칙이 없는데 그냥 몸이 빨려 들어갔다.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고 뭘 다시 수정하기엔 때가 늦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심할 때
단 한 번도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94년에 빌 클린턴이 영변 폭격한다고 할 때 네. 우리하고는 상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 직전까지 갔고 또 2001년, 2년에 조지 부시가 저기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영변을 정밀 폭격한다 그럴 때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던 그 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수위에 참여했는데 노무현 당선자가 미국에서 나오는 내용을 모르는 거야. 뉴스를 보고 계속 외교안보 외신 국가에 보고 네. 빨리 보고 좀 해. 보고 좀 해. 근데 우리도 아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아는 게 없어요. 미국이 어떤 전쟁 준비를 해야 할 때는 대부분 통보입니다. 통보. 사전 협의가 아니라고.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아. 그게 그 뭐 동등하게 협의 기구가 다 있고 그러는데 nen장 뭐 새로 대통령 하나 뻑 등장해가지고 지가 맘대로 뭐 준비시키는데 그거 언제 합니까 그걸?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뭐 동맹이니까 이렇게 참여하라고 하는 걸 텐데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유로 아까 말했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위기나 징후들은 모르면서 이라크전 벌어지면 동맹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전쟁이 안 나도 남중국해에서 분쟁 소지가 있다거나 대만 해협에서 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맹이라는 그러니까. 이유로.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시스템적으로 엮여버려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는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 다영역 작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제주도 남방에서 한 게 그거예요. 한미일이. 그러면은 이게 시스템적으로 엮인다는 건 뭐냐 하면은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탐지를 해요. 그런데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근데 일본의 사드 레이더가 2대 더 있어. X밴드 레이더가. 이걸 삼각 측량으로 정보를 융합해 버리면은 양질의 정보가 얻어진다고. 그래서 그 탄두의 비행 거리, 속도, 방향을 예측하고 심지어는 탄두의 형상까지 식별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동 이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한미일 지도자가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같은 화면에서 보고 공동의 교전 규칙을 같이 하는 거야.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유사시에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무조건 네. 들어가서 같이 단일한 봤으니까. 교정 규칙을 했는데 여기서 네. 언제 저기 그 아니라고 말하고 이건 각자의 주권이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러면은 딱 상황이 발생해지면 무조건 행동 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남중국해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대만에서도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래서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그러면 나 안 해 이러고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는 정보를 안 주죠. 그러면은 또 안보가 망한다는 거야 이번에는 또. 그럼 북한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야 이번에는 또.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면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다 빨려 들어갔으니 이제 그럼 우리의 자율권, 요 군사 주권은 어디에서 작동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아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근데 상황인데.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지금. 네. 거기에다 우주, 사이버, 뭐 이런 인공지능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국이 확실히 미국이 첨단 하이테크 전쟁을 하는데 따라오게 만들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헌법에서 갖고 있는 국가의 자위권, 그다음에 전쟁과 평화를 결심할 수 있는 어떤 시민적 평화권이라는 게 이제 희미해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험난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수준이 아니고 치밀한 고민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무섭게 네. 변하고 있다. 네. 아무도 모른다. 국회에서도 아무도 모른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냥 한미 동맹이라는 말 그대로 글자에 목 매여서 아무것도 국가가 뭘 하고 있는지도 국민들은 모르고 아니, 있다. 지금은 한미일 통합 제국이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그 제국의 신민이 돼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국의 신민이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다 있습니다. 헌법 60조 1항에 외국과의 어떤 파병 또 군사 조약 뭐 이런 것들 다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동의가 필요 없는 영역에서 유엔 사령부가 슬금슬금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는 주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저 유엔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우리 국방부가 제어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이거. 헌법이 지금 거덜나게 생겼는데 시민들이 가만히 있자는 얘기냐? 이런 거 헌법 소원 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고 풀어나가야 그래야 우리 국민 무서워합니다.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고 당당한 주권의 요구를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무서워하거든. 그게 사라지면서 불행이 시작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우리 국방의 현주소를 주제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은 추석 특집으로 정치 유튜브 단골 패널들을 모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떤 이슈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정치인은 누구인지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꼭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를 맞아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상들을 매일 오후 8시 반 영상 몰아보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